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추석에도 쉬지 않고 돌아온 김백사부의 주식비기 진행의 수식입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라는 말이 있는데요. 어떻게 그런 말처럼 휴일 잘 보내고 계신가요? 자, 시장은 쉬더라도 우리의 전략까지 쉴 수는 없죠. 시장에 똑똑하고 또 슬기롭게 대응할 수 있는 전략과 함께 이슈 분석까지 저희가 다 챙겨왔습니다. 오늘도 그냥 켜놓고 즐겨주시기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김백사부의 주식비기, 오늘도 여러분께 큰 힘이 될 주식비기 힌트부터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힌트, 월트 디즈니도 인정한 OLED. 이게 첫 번째 힌트고요. 두 번째 힌트 바로 나갑니다. 커져가는 OLED 시장의 절대 강자. 자, 오늘 이렇게 두 가지 힌트를 드렸는데요. 아무래도 오늘의 주식 비기 디스플레이 관련주인 것 같죠. 자, 그런데 종목이 뭔지를 알더라도 정확한 매수 타점 모르면 의미가 없는데요. 그 매수 타점까지도 저희 다 짚어드립니다. 방송이 끝나고 난 이후에 노란톡 오픈 채팅방 통해서 대체 오늘의 주식 비기 어떤 종목인지 또 매수 타점은 어떻게 되는지 다 알려드릴 텐데요. 노란톡 빨리 들어오셔야 되겠죠. 자, 지금 노란톡 켜시고요. 검색창에서 주식 비기 네 글자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이 QR코드에 스마트폰 카메라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런 방법 좀 어려우시다면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샵 0082번으로 주식 비기 네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셔야 오늘의 주식 비기 정확한 종목명과 함께 매수 타점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노란톡 꼭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전국 어디에 계시든 유튜브로 함께할 수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서울경제TV 실시간 라이브 채널 들어오셔서 함께해주세요.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상 엄중히 금지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고유한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전혀 무관하다라는 점 말씀드리겠고요. 이외 유사한 브랜드에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화면으로 한 번 더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저는 잠시 후에 사부님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네, 김백사부의 주식비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밥은 백 선생이 만들어주고 수익은 백사부가 있죠. 오늘 백사부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종국 사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사부님 휴일에도 쉬지 않고 나와주셨네요. 네네. 쉬지 않고. 오늘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시장은 지금 뭐 쉬고 있지만 우리가 전략까지 쉴 수는 없잖아요. 추석 이후를 이제 슬슬 대비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과거를 알아야 미래가 보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쉬는 동안 지금까지 시장이 좀 어떤 모습을 보여왔는지 뭐 우리나라 증시뿐만이 아니라 좀 글로벌 증시 함께 둘러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 누가 다 해주나요? 우리 백사부가 해드리죠. 사부님, 시장 좀 크게 한번 둘러볼까요? 네, 일단 추석이 끝난 이후에는 3분기가 거의 끝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와 관련돼서 3분기에는 전체적인 글로벌 지수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3분기 같은 경우에 선진국과 신흥국 사이에 차별화가 좀 심하게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지수는 상당히
어려운 모습을 가져갔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지속적으로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러한 부분처럼 선진국과 신흥국이 차이를 좀 보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구체적인 수치로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9월 3일 기준으로 글로벌 증시는 6월 말 대비로 해서 3.7%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같은 기간 내의 선진국 증시는 미국 같은 경우에 5.5%, 유럽은 3.7% 상승을 하면서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선진국 증시는 4.9%나 상승을 보였습니다. 반면 신흥국 증시는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구체적인 수치로 말씀을 드리면 마이너스 4.3%의 하락을 보였습니다. 전반적으로 부진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한 신흥국 사이에서도 사실 나라별, 개별적인 차이가 좀 발생한 부분이 좀 특이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도 같은 경우는 11.3%로 강한 상승을 보였고요. 터키도 10%, 러시아 같은 경우도 4.3%로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신흥국 증시 내에서도 굉장히 뚜렷한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반면 아시아 국가, 아시아 중심 국가의 신흥국들 경우에는 상당히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인 것이 맞습니다.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11.3% 하락을 보였고요. 브라질이 11.4%, 우리나라가 4.6%, 베트남 같은 경우에 5.4% 하락을 보이면서 신흥국 위주에서도 아시아 국가들이 상당히 부진한 모습을 보인 게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흥국 지수 자체가 중국의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중국이 11%나 빠졌다라는 것은 당연히 신흥국 지수가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각 나라별 차별화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러한 증시 차별화의 원인이 굉장히 복잡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MC님께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나라별 차이, 그러니까 선진국과 신흥국 과의 차이는 어떠한 점 때문에 생긴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글쎄요. 사부님 갑자기 질문 수준이 너무 어려워진 거 아닌가요? 네. 아니, 지금 현상 자체는 알겠는데 솔직히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마 시청자분들도 똑같이 생각을 해 주실 것 같습니다. 어떠한 부분을 정확하게 구분지어서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당히 복합적인 원인들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큰 분류로 한번 나눠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3분기 같은 경우에 국가별 증시 차별화가 일어난 이슈, 그러니까 원인을 한번 살펴보자면 3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확산과 백신의 접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가별 현재 증시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차트를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차트를 한번 살펴보시면 당연히 나라마다 백신 접종률이 좀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중에서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선진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선진국 같은 경우에 백신 접종률이 높고 이러한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증시, 그러니까 지수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중국 같은 경우는 어떻죠? 중국은 백신 접종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서 보고 계셨을 때 회색이긴 하지만 중국이 지금 거의 4번째에 위치를 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하지만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지금 중국 증시 상황이 좋지가 않잖아요. 네, 맞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말레이시아, 터키, 한국 상당히 백신 접종률이 낮다라고 보기에는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 자체는 상당히 크게 낮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선진국과 신흥국 차이를 이러한 백신 접종으로 완벽하게 나눌 수는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살펴보자면 아무래도 파란색으로 표시된 나라들의 국가, 그러니까 선진국 같은 경우에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던 건 당연히 백신 접종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그를 통해서 당연히 좀 나눠져 있다. 선진국과 신흥국 사이의 증시 차별화가 이러한 부분 때문에 생겼다라고는 말은 할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7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확산된 델타 변이 바이러스 같은 경우엔 충격의 강도가 나라별로 좀 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백신 접종률이 상당히 높았던 말씀을 드렸던 미국과 유로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더라도 서비스업 같은 경우에 유로존과 미국 같은 경우에는 충격이 제한적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접종률이 낮았던 신흥국 사이에서는 상당히 충격을 큰 게 맞습니다. 그 이유는 서비스업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그렇죠. 없었는데요. 그러한 이유를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사실 우리나라를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엔 현재 고강도의 거리 두기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사실 서비스업에서 상당히 안 좋은 부분이 생겨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를 살펴보자면 사실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확산 상당히 크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영국 같은 경우엔 거리 두기를 실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상당히 차이가 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러시아와 인도 같은 경우엔 사실 백신 접종률이 엄청나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시가 굉장히 좋았던 이유, 이건 또 특이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러시아와 인도 같은 경우 1분기에 어땠나요? 1분기에 굉장히 코로나가 확산이 되었기 때문에 특히 인도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하는 사태가 있었습니다. 변이로 가장 크게 타격을 받았던 곳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먼저 좀 받았기 때문에 지금 와서는 오히려 그 상승세가 주춤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와 관련돼서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물론 선진국과 신흥국 사이에 증시 차별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신흥국 사이에서는 개별적인 요인에 의해서 나라의 증시 차별화가 좀 일어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첫 번째 백신 접종과 코로나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확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두 번째는 바로 경기와 기업의 이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확산은 제조업 PMI에 고스란히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초부터 제조업과 선진국 사이의 제조업 회복 차별화는 좀 크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8월에 미국과 유로존 대부분 선진국 PMI 지수는 모두 60을 상회를 했습니다. 50을 기준으로 했을 때 높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60을 모두 상회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판단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신흥국 사이에서도 대만 그리고 터키, 한국 같은 경우에 여전히 PMI가 확장 국면에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베트남이나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같은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6월을 전후로 해서 위축 국면으로 돌아섰습니다. 제조업 지수가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이는 공장의 가동을 멈췄기 때문입니다. 코로나가 확산이 되면서 공장의 가동을 멈췄기 때문에 당연히 제조업에서도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러한 코로나 확산, 인도 같은 경우는 미리 경험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줄어드는 추세를 가져가고 있고요. 사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처음 경험하는 이런 확산세를 대응하기가 좀 쉽지 않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공장의 셧다운 그리고 근로, 인력 출소를 직접적으로 하기 때문에 생산 활동에 확실히 제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서 경기 그리고 기업의 이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당연히 공장이 중단을 하게 되면 기업의 이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기업의 이익이 나는데 주가가 올라갈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한 부분이 나라별로 코로나를 어떻게 대응하나에 따라서 기업의 이익과 경기 상황이 좀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한 부분 때문에 지수 차이가 좀 발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바로 규제와 정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큰 부분이 아마 중국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최근 중국 같은 경우 올해 그리고 내년과 EPS 전망치가 올해는 0.5% 그리고 내년은 한 2.9% 하락을 좀 했습니다. 중국의 이익 전망치 하향에는 최근에 중국 자체 내에서 쏟아지고 있는 규제 이슈가 작용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 정책 당국 같은 경우 올해 초에 텐센트, 디디추싱 그리고 알리바바 같은 대형 플랫폼의 규제를 좀 시작을 했고요. 기업의 반독점 행위에 대해서 최근 들어 굉장히 여러 가지 규제 방안을 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 때문에 상당히 기업들이 위축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거기에 더불어 사교육과 게임,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도 규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아마 여러분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강도 높은 이러한 규제가 발생을 한다라고 한다면 경기 상황이 확장되기는 상당히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플랫폼 산업 등 핵심 성장 산업들 또한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지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은데요. 이에
이에 따라서 중국 같은 경우 2022년 이익 전망치가 더욱더 큰 폭으로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중국은 당연히 지수가 하락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네. 그렇다고 본다면 각 나라의 어떠한 정책을 하고 어떠한 규제를 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증시 차별화는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위드 코로나를 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좋은 서비스업 지수에서는 분명히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지수에는 굉장히 긍정적인 요인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게 한 나라에서 어떠한 정책을 가져가는지 사실 신흥국 자체를 묶어봤을 때 신흥국은 이러한 정책을 쓴다라고 정해진 건 없지 않습니까? 나라별로 어떠한 정책과 어떠한 규제를 가져가냐에 따라서 사실 증시 차별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이러한 부분을 시장에서 주목하는 이유는 좀 있습니다. 바로 2015년에 있었던 현상인데요. 2015년 같은 경우에 사실 지금과 같은 비슷한 움직임을 좀 보였습니다. 신흥국의 증시가 부진을 보였고 이러한 부분이 선진국으로 전염이 되면서 글로벌 전체로 위기가 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을 보자면 지금 신흥국 지수 자체가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선진국으로 전염이 돼서 또다시 한번 글로벌적으로 위기가 오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2015년을 좀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 당시를 한번 살펴보자면 중국을 중심으로 했던 과잉 공급이 글로벌 경기가 하향 국면으로 접어든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계속 주장해왔던 것처럼 선진국으로 전염이 돼서 전체적으로 위기를 가져가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유는 지금 시기는 그때와의 경기 상황이 전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2015년에는 경기 하락 국면이었다면 지금은 여전히 경기 상승 국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경기 국면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때 위기를 염려하는 것은 조금 접어둬도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도 이 이야기는 듣긴 했거든요. 지금의 상황이 좀 마음을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들었는데 그래도 우리 사부님이 보시기엔 지금과 2015년이 비슷한 듯하긴 하지만 다르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사실 선진국과 신흥국 사이 지수가 거의 동일하게 가는 것은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차별화가 생겼고 2015년에도 차별화가 생겼을 때 그때 당시에는 신흥국이 크게 빠지면서 선진국도 같이 빠지고 그러한 부분이 글로벌적으로 상당히 큰 영향을 끼쳤다라고 한다면 지금도 차별화를 가져가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신흥국의 위기라기보다는 개별적인 국가들의 차이라는 것을 제가 앞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신흥국 자체의 위기가 아니라고 단정 지을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부분을 봤을 때도 사실 선진국이 동조화하면서 글로벌적으로 큰 위기가 올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 경기 상황 국면이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015년에는 분명히 하락 국면이었고요. 지금은 확장 국면에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때와 시기도 다르기 때문에 사실 우려할 부분은 아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 가장 중요하다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을 한번 살펴보자면 우리나라의 약세 지속 가능성은 저는 사실 높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신흥국과 같이 묶이면서 신흥국이 지수 조정을 받을 때 더욱더 크게 빠질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나라가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확진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이에 따라서 강도 높은 거리 두기가 시행되고 있는 것도 맞는데요. 하지만 9월 말 그리고 10월 달이 들어서는 위드 코로나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맞고 시기상으로도 이제는 코로나가 어느 정도 주춤할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분명히 서비스업 중심으로 경기 회복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사실 수출 같은 경우 지표에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지금의 코로나만 잘 이겨낸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좀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3분기에는 신흥국과 선진국의 증시 차이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은 개별적인 국가 나라의 차이이지 전체적인 신흥국 지수 조정은 아니다라는 부분을 좀 확실했으면 좋겠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부분으로 빠진다면
기회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적극적으로 매수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추석 이후에 FOMC 회의가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에 따라서 증시의 방향이 정해질 텐데요. 사실 크게 빠지더라도 오히려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추석 이후에 전략을 가져갈 때 조금은 과감하게 매수해 볼 수 있는 전략을 가져가는 게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연휴고 하다 보니까 우리 사부님이 최근의 증시 흐름 그리고 앞으로는 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아주 상세히 짚어주셨습니다. 자, 지금 전략을 좀 이렇게 가다듬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좀 매매에 임해도 되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매매 전략 저희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요. 계속해서 시장에 대한 이야기들 나눠보실 수 있고 또 주식 비기, 종목까지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꼭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장 상황 좀 어떻게 보면 좋을지 크게 한번 둘러봤고요. 자, 우리는 주식 비기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주식 비기 일장 힌트를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일장 디스플레이 전문. 자, 오늘은 앞서서도 디스플레이 관련주인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디스플레이 전문이라고 일장 힌트를 공개해 드렸습니다. 자, 뭐 여기에도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지금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데 대체 어떤 종목일지 이제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부님 일장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 제가 가져온 업체는 디스플레이 전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디스플레이 굉장히 특화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디스플레이 시장은 크게 LCD와 OLED 시장으로 좀 나눠져 있는데요. 각각의 특성이 좀 있기 때문에 다른 시장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LCD와 OLED를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MC님은 LCD와 OLED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아유, 사부님 저희 저대 했었잖아요. 네, 또 맞습니다. 복습 다 해왔죠. 이 OLED는 빛을 스스로 내는 특성이 있고 네, 맞습니다. LCD는 빛을 혼자서 내지 못해서 중간에 하나가 더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LCD가 조금 더 뚱뚱하다? 이렇게 저희가 배웠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뒤에 뭔가 있다고 한 게 바로 백라이트 유닛이라는 건데요. 제가 앞서가지고 백라이트 유닛을 만드는 업체를 한번 소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 사실 생방송으로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NC님이 잘 정리해 주셨지만 OLED는 자체적으로 빛을 내는 디스플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LCD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빛을 생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뒤에 백라이트 유닛이라는 패널을 넣어서 디스플레이를 구현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LCD 같은 경우에 당연히 백라이트 유닛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연히 두께가 두꺼울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사실 구부러지는 부분이 사실 OLED가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LCD 같은 경우는 사실 백라이트 유닛까지 구부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더해서 자체적으로 빛을 내는 OLED와 LCD 같은 경우엔 뒤에 백라이트 유닛이 빛을 만들기 위해서 두 개가 겹쳐 있기 때문에 전력 소비는 어떤 게 더 많을까요? 아, 그러면 LCD가 더 많겠네요. 네, 맞습니다. OLED 같은 경우 전력 소비도 훨씬 더 적게 가져가고 있는데요. 사실 장점으로 따지면 OLED가 상당히 좋은 장점을 네.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디스플레이 시장은 OLED로 넘어가는 것이 상당히 자연스럽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LCD 시장이 굉장히 크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이유 때문에 LCD 시장이 이렇게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까요? 아, 사부님, 저 복습해 왔다니까요. 그때도 그 얘기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LCD가 일단은 조금 더 저렴하기 때문에 시장에 먼저 좀 선점했던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가장 큰 부분인데요. 가격 부분이 조금 차이 나는 것이 아니고 좀 많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OLED 같은 경우는 상당히 고가의 제품이기 때문에 LCD 시장을 모두 다 현재까지로는 대체하기가 힘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디스플레이 시장은 LCD 시장과 OLED 시장, 양 시장이 모두 다 공존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분명히 지금 시장은 공존하고는 있지만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OLED 시장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회사 LCD와 OLED 어떤 걸 하고 있을까요? 글쎄요.
일단 LCD도 하긴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시장이 더 컸으니까 OLED를 근데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둘 중에 뭘 하고 있나요? 사실 두 가지 지금 상황만 보자면 두 가지 모두 포기를 할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앞서 설명을 드렸지만 이 업체는 디스플레이 전문 기업입니다. 전문 기업이다 보니 사실 LCD와 OLED 모두 다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거기에 더해서 대주주가 바로 가전제품을 만들고 있는 회사입니다. 당연히 대주주로의 납품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고객사까지 확보를 해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대주주가 사실 전 세계적인 글로벌로 봤을 때도 가전제품 시장에서 거의 으뜸인 기업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충분한 성장성 또한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디스플레이는 흔하게 생각하는 TV, 모니터, 노트북 같은 데도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요. 사실 냉장고에도 최근에 디스플레이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네.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구부러질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사실 여러 가지 집에서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제품들에 적용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후 미래를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창문에 만약에 디스플레이가 설치가 되었다라고 했을 때 모든 날씨를 한번 살펴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러한 부분의 확장성 또한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매우 좋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제품에 대한 확장성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는 사실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와 관련돼서 최근에 매우 좋은 실적,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 매우 좋은 실적을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충분한 그런 성장을 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실적 얼른 보여주고 싶지만 이 장에 재무제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재무제표 시간에 한번 다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그 실적 어떠한 것 때문에 만들어졌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 굉장히 좋았던 그 실적은 바로 LCD 패널의 가격 상승 때문입니다. LCD 패널의 가격이 굉장히 크게 높아졌는데요. 사실 OLED와 LCD를 비교를 해봤을 때 LCD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가장 큰 메리트는 가격일 겁니다. 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TV와 같은 제품이 상당히 많이 팔리게 팔렸죠. 되었죠. 그러다 보니 LCD 패널 가격, 그러니까 LCD 쪽에서 상당히 가격 상승이 많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에 따라서 이 회사가 굉장히 좋은 수익을 가져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LCD 가격의 상승 언제까지 이어질지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3분기까지는 LCD의 상승이 좀 멈출 거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우호적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는 9월달, 그러니까 추석이 끝난 이후 10월이 들어서는 4분기 시점에는 LCD 가격이 어느 정도 하향 국면에 내려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회사의 상반기 실적, 나중에 재무제표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굉장히 좋은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상황으로는 여전히 우호적이고 지금을 즐길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LCD 가격 패널이 떨어지는데 이 업체를 왜 가지고 온 거야? 라고 아마 의문이 드실 것 같은데요. 사실 그와 더불어 OLED 쪽에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사실 LCD 패널 분명히 양대 시장이 존재를 한다라고 했지만 전체적인 매출 비중을 봤을 때는 이 회사는 OLED 쪽에 상당히 크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LCD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 가격 하락 부분은 오히려 그러한 부분 때문에 주가가 떨어진다면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OLED 같은 경우에 사실 상반기에는 적자 부분을 기록을 했습니다. 좋지 않은 부분을 기록을 했지만 하반기 쪽에서는 OLED가 흑자로 전환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LCD 가격 패널이 내려가는 부분은 충분히 상쇄하고도 남을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굉장히 좋은 실적을 달성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하반기에 분명히 굉장히 좋은 실적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 최근에 매우 좋은 투자 공시가 있었는데요. 바로 8월 17일 날 있었습니다. 중소형 OLED 시설에 현재 투자를 했는데요. 투자 규모가 적지 않은 규모입니다. 규모가 3조 3천억 정도 되는 투자인데요. 이 시설은 2024년까지 진행이 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시설을 통해서 충분히 해외 거래선의 신제품 라인에 들어갈 수 있는 OLED를 충분히 생산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LCD 가격 패널은 분명히 하락을 하고 OLED 가격은
좀 괜찮아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러한 부분이 LCD 가격 하락을 상쇄시킨다라고 했는데요. OLED 쪽에 이런 투자를 이뤄냈다라고 한다면 OLED 패널 가격이 상승했을 때 굉장히 큰 투자 포인트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OLED 쪽에서 하반기에 분명히 흑자 전환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더해 3조 3천억이나 되는 미래를 위한 투자를 진행을 했기 때문에 사실 큰 성장세를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명히 디스플레이 시장은 현재 LCD와 OLED의 양시장이 존재를 한다라고 했지만 사실 상품의 특성, OLED의 특성을 한번 살펴보자면 디스플레이는 OLED 쪽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그러한 부분을 디스플레이 전문 기업인 이 회사가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투자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한 부분을 바로 실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좋은 기업이고 성장성을 바로 주가 상승으로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죠? 이 주식을 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시대의 흐름에 역행해서는 뭐 투자도 당연히 힘들 것 같고 전략 세우기도 쉽지가 않은데 오늘의 주식비기 이 종목은 시대를 오히려 선도해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의 이제 무게 중심 추가 OLED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렇다고 본다면 이 종목 지금 관심 가지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이 종목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시다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 어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이 끝나고 난 이후에 대체 어떤 종목인지 그리고 매수 타점은 어떻게 되는지 모두 다 노란톡에서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장 확인해 봤고요. 지금 현재 이 종목의 곡간 상태 어떤지 체크해 봐야 되겠죠. 자, 재무제표 볼 텐데요. 2장 힌트 역시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2장 성장 여력 충분. 자, 1장에서도 이 종목 지금 재무제표 괜찮다 이런 이야기들 살짝 나왔습니다. 이제 제대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부님 2장 공개해 주시죠. 네, 바로 실적부터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상반기의 실적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분기와 2분기 매출 성장을 보자면 전년 대비로 38.1% 성장을 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흑자로 전환을 했습니다. 하지만 흑자 전환 폭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 적자 291억 원의 적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상반기에 영업이익 혹시 얼마나 되는지 숫자로 보이시나요? 지금 이게 억 단위이기 때문에 사실 영업이익이 1조 2,241억이 된 겁니다. 상반기에 이 정도의 상반기에 와 대단한데요? 네, 이 정도의 수익을 거뒀다라는 것은 상당히 좋은 실적을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이 실적만으로도 주가 상승은 충분히 이뤄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 상승이 좀 없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주가 상승 여력이 굉장히 높은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리한테는 오히려 기회가 된 거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 그렇다고 한다면 왜 적자가 났는지도 좀 살펴볼 필요는 있습니다. 사실 매출액을 한번 봤을 때는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 사실 2019년 같은 경우에 1조 4천억, 거의 1조 4천억이나 되는 적자를 기록을 했는데요. 사실 굉장히 큰 부분입니다. 왜 이러한 부분이 나왔을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러한 부분은 중국에서 무분별하게 좀 진출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서 사실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서 중국 업체들이 시장에 진출을 했기 때문에 사실 높은 가격을 유지를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사실 팔면서 마이너스인 걸 알아도 사실 팔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한 부분이 최근에 상당히 완화가 되면서 이러한 흑자로 전환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은 당연히 주가 상승을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2분기 실적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분기 같은 경우에 매출이 6조 9,660억 원. 전년 대비로 31.3%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 7,010억 원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1분기에도 물론 매우 좋은 실적을 발표했는데 1분기 대비를 하더라도 영업이익, 그러니까 2분기 영업이익이 34%나 증가를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이 예상하고 있는 컨센서스를 넘어서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는데요. 이는 4년 만에 최고 실적이고 2분기 역사상 가장 높은 실적을 보여준 겁니다. 이러한 엄청난 실적을 보여줬음에도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주가는 사실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부분이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히 주가는 올라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전체적인 실적, LCD 가격 패널 하락한다고 했으니까 전체적인 실적이 안 좋은 거 아니냐라고 예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회사의 올해 전체 실적을 한번 보여드리면 매출은 29조 5,420억 원으로 전년 대비 21.9%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 2조 700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작년에 마이너스 290억 원 적자를 기록한 기업이 올해에 2조 원이나 되는 영업이익을 가져가는 겁니다. 사실 이러한 숫자 사실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때도 좀 자신감이 있는데요. 그만큼 이 종목은 크게 올라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충분한 성장성을 실적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이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재무제표 구체적으로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산과 부채, 자본 비율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본 대비로 부채가 조금 높은 부분은 맞습니다. 이유는 2019년과 2020년에 적자를 기록을 했기 때문인데요. 충분히 매출의 성장성은 보여준 기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자가 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재무에서는 좀 안 좋은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은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러면 그러한 안 좋은 부분이 버틸 수 있느냐, 안 버틸 수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한번 살펴보자면 적자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현금은 들어오고 있습니다. 충분히 좋은 현금은 회사에서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꾸준한 투자 충분히 이뤄내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 매우 좋은 수익을 걷어내고 있기 때문에 부채를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뿔마마의 현금 흐름만 보자면 매우 좋은 우량 기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판단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부채 비율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앞서 말씀을 드렸던 부채 비율 100% 정도는 좀 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반기에도 엄청난 실적이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정도만 된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부채 비율은 100% 수준까지는 유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부채 비율이 160% 위험한 거 아니야라고 판단을 하실 수는 있지만 유보율에서 580%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위험한 재무는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출의 증가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흑자 전환한 게 상당히 큰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적자를 계속해서 나고 있는 기업에서 흑자 전환하는 그 시점, 저는 그 시점이 당연히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기회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상당한 저평가를 가져가고 있는데요. 올해 영업이익 기준으로 봤을 때 PER이 4.5배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PBR은 0.64배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이 회사의 주가, 지금 가격에서도 2배가 올라도 싸다라고 느끼셔도 될 가격입니다. 그 정도의 밸류에이션을 가졌다라고 한다면 사실 큰 리스크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만 그렇게 늘어나느냐? 아닙니다. 물론 성장세는 올해만큼은 아니지만 내년에도 충분한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PER 4.5배는 사실 말이 안 되는 저평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시장에서 인지만 하게 된다면 당연히 크게 상승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러한 시점이 바로 지금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종목 굉장히 좋은 종목인데 지금 상당히 저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주워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어떤 종목인지 알아야 주워 가시겠죠.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 방송이 끝나고 난 이후에 대체 어떤 종목인지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얼른 들어와 주세요. 자, 재무제표 확인을 해봤고요. 이제 하나 남았죠. 차트 보셔야 될 텐데요. 3장 힌트 역시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3장 반등 구간 진입. 자, 재무제표까지 보고 났더니 지금 상당히 저평가 받고 있고 주가가 2배가 더 올라도 전혀 지금 어색할 게 아니고 오히려 그래도 싸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차트가 정말 더 궁금해지는데요. 이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부님 3장 공개해 주시죠. 네, 주봉상으로 흐름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업체 같은 경우 2018년, 2019년 실적이 좀 안 좋은 부분 분명히 보여줬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가는 당연히 하락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봉상으로도 지속적인 하락을 거의 3년에 걸친 하락을 좀 보여줬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지수 흐름을 한번 살펴보면 상승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돼서는 분명히 실적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상승세를 보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밖에 오르지 못했다라는 것은 사실 너무 조금밖에 오르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밸류만 보더라도 사실 전고점을 넘어선 2017년의 전고점이 거의 4만 원 선을 충분히 넘어도 된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주가 가격대가 2만 원대입니다. 충분히 2배 정도의 가격이 오른다고 하더라도 밸류에이션으로 전혀 부담스러운 자리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시점은 매우 좋은 매수 기회가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작년에 주봉상으로 한번 살펴보자면 120 주봉과 그리고 60 주봉을 단기 주봉들이 상향 돌파를 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골든 크로스라고 말을 하는데요. 주봉상 골든 크로스가 난 이후에 추세 상승을 좀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그 추세에서 60 주봉이 현재 위치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매우 좋은 매수 타점, 주봉상으로 봤을 때 매우 좋은 매수 타점에 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시점,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매우 좋은 자리에 위치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봉상으로 한번 보자면 일봉상 작년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좋은 추세 상승을 만들어낸 이후에 현재 박스권에 좀 갇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의 실적, 1분기와 2분기 실적으로만 봤을 때 이 정도의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는 것 자체도 사실 저는 좀 아이러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박스권을 돌파해서 다시 한 번의 추세 상승을 만들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박스 하단권에서 정배열 과정을 좀 거치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지수 흐름을 봤을 때 우리나라 지수 자체가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와 관련돼서 이 종목 역시 조정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종목의 실적 그리고 성장세를 생각해 본다면 오히려 굉장히 좋은 가격대까지 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 박스 하단권은 충분히 올라올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봐도 굉장히 좋은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아까 주봉 말씀드렸지만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꼭 사야 되는 종목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도 상당히 좋은 자리에 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현재는 추세, 박스권의 형태를 가져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일봉상으로도 작년부터 긴 추세는 분명히 있습니다. 추세 상승의 자리에 있는데요. 현재 그 추세의 하단에 현재 위치해 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 이평선, 중요한 이평선인 240일 장기 이평선에서 현재 반등 구간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박스 상단권까지는 단기적으로 올라올 수 있고 이 박스 상단권까지 돌파하게 된다면 추세 상승 라인을 한번 만들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굉장히 큰 수익도 기대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거기에 더불어 저평가 그리고 성장성 모두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사실 이 종목 꼭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한테 지금 굉장히 많은 기회를 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차트에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그래도 어떤 자리에 들어가는지 정말 그 한 끗 차이에 마지막 수익이 엄청 크게 차이가 나게 되잖아요. 자, 그런 부분들 차이 나지 않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요. 정확한 매수 타점까지 함께 짚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노란톡 꼭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또 총 3장에 걸쳐서 오늘의 주식 비기 낱낱이 살펴봤는데요. 화면으로 한 번 더 요점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점 정리하고 돌아왔습니다. 오늘 주식 비기 지금 상당히 저평가 받고 있어서 빨리 좀 잡으면 좋을 그런 종목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김백사부의 주식 비기 계속해서 이렇게 저평가 구간에 들어있는 좋은 종목들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종목들이 지금 수익 면에서 상당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내가 그때 잡았어야 되는데 하고 아쉬워하는 우리 시청자분들 많이 계시죠? 그런 종목들 중에서 그래도 혹시나 추석 이후에 좀 관심 가져도 될 종목들이 있는지 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부님, 이미 저희가 소개해드렸던 종목들이 많이 오르긴 했는데 그래도 혹시 그중에서 아직 우리한테 기회를 주는 종목이 좀 있을까요? 일단 재매수가 가능한 종목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종목, 사실 핵심을 살펴보자면 사실 저평가입니다. 상당히 가지고 있는 실적에 비해서 상당한 밸류에이션, 저평가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와 관련해서 아주 비슷한 종목, 상당한 저평가를 가지고 있는 종목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리뷰해드릴 종목은 바로 오리온홀딩스입니다. 오리온홀딩스는 당연히 자회사에 오리온이 좀 있는데요. 초코파이를 비슷한 제과에서 굉장히 좋은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좋은 실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리온홀딩스 같은 경우에 매우 안정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불어 사실 오리온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개의 자회사가 있는데요. 쇼박스도 있습니다. 쇼박스를 통해서 하반기에 분명히 코로나가 어느 정도 잠재워진다면 영화도 당연히 보급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OTT 부분도 굉장히 큰 폭으로 성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영화 사업을 하는 이 쇼박스를 통해서 충분히 좋은 하반기의 성장성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중국 쪽의 바이오 쪽 사업을 진출한다라고 성장 포인트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러한 부분에서 최근에 성과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업체가 통해서 계약건도 최근에 뉴스가 나오면서 시장의 주목을 좀 받고 있는데요. 그러한 투자 포인트들을 모두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저평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오리온홀딩스 같은 경우에 충분히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차트를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리온홀딩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8월 13일 날 생방송으로 추천을 드렸습니다. 그 이후로는 꾸준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기술적으로 한번 살펴보자면 저점을 높여가면서 이평선을 모두 다 돌파를 해서 상당히 좋은 기술적인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캔들로 보자면 장기 이평선은 61선과 121선 위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단기 이평선들이 꾸준히 올라와서 골든크로스까지 나올 자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추석 이후에는 골든크로스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의 상승 추세를 조금 더 이어서 높게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좋은 투자 포인트들이 있는 데다가 밸류에이션까지 저평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은 당연히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물론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고 나서 한 10% 정도의 수익 구간이긴 합니다만 지금 구간에서도 매수를 하셔도 충분히 더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종목이 오리온홀딩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방송을 통해서 매수를 하신 분들이라면 조금 더 홀딩하고 기다리시면 더 큰 수익이 기대되는 종목이 오리온홀딩스입니다. 두 번째 종목은 포스코 케미칼입니다. 포스코 케미칼도 포스코라는 자회사에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은데요. 포스코 분명히 철강 회사인데요. 그 재료를 좀 제공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철강 같은 경우에 매우 좋은 실적을 보여주고 있죠. 포스코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좋은 실적을 보여줬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포스코 케미칼도 상당히 좋은 실적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포스코 케미칼은 사실 가장 중요한 게 2차 전지입니다. 2차 전지의 양극재와 음극재가 가장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을 모두 다 제공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이 기업입니다. 그를 통해서 굉장히 좋은 성장색 또한 가지고 있는 게 포스코 케미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충분히 좋은 실적을 숫자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상승을 할 수밖에 없겠죠. 거기에 더해서 오늘 가져온 종목 그리고 오리온홀딩스과 마찬가지로 상당한 저평가를 좀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차트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는 저희가 8월 2일 날 생방송으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후에는 10.43%의 수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나쁘지 않은 수익인데요. 지수 조정을 받을 때 조정은 좀 보이긴 했습니다만 바로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유는 실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상당한 저평가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러한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좀 매수를 하셨다면 아마 더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장기 이평선들을 현재 넘어서서 캔들 위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사실 오리온홀딩스랑 거의 비슷한
위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스권의 형태를 분명히 돌파해서 추세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소개한 이후로 10% 정도의 수익을 가져가고 있지만 지금 시점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슈를 한번 설명을 드릴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 좋은 모습, 하반기 4분기에는 분명히 좋은 모습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저평가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매수하신다면 분명히 좋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리온홀딩스나 포스코케미칼 저희가 방송에서 소개해드리고 난 이후에 굉장히 크게 오르면서 지금 그때 바로 들어가셨던 분들이라면 10% 거의 가까운 수익을 다들 누리고 계실 텐데 자, 그렇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 두 종목 계속해서 좀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런데 오늘 소개해드린 우리의 주식 빅이 지금 정말 기회의 출발선 상에 있는 종목들이죠. 자, 그렇다고 하면 오늘의 주식빅이 저희가 요점 정리 한번 다시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사부님, 오늘 주식빅이 정말 포인트 많았지만 네. 포인트 이거 하나만큼은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는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 이 회사는 LCD와 OLED 모두 다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반기 실적은 분명히 LCD 쪽에서 이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LCD 패널 가격이 이제는 하락 국면에 들어설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좀 빠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LCD 비중은 이 회사가 차지하고 있는 매출 비중에서 그렇게 엄청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OLED가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OLED가 하반기, 그러니까 LCD 패널 가격이 하락할 때 OLED가 흑자 전환에 성공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상반기에 보여줬던 그 실적보다 더 큰 성장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오히려 주가는 빠지고 저평가를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시점은 기회라고 생각이 들고 매수하시면 꼭 큰 수익이 기대되는 종목입니다. 네, 우리한테 기회를 줄 때 그 기회 잡아야 되겠죠. 자, 오늘의 주식빅이 대체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시다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 꼭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셔야 종목명과 함께 정확한 매수 타점까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고유한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외 유사한 상호명에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남은 추석 연휴 건강하게 잘 보내시고요. 계속해서 서울경제TV와 함께 추석 연휴에도 성공적인 투자 전략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